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게 시장에 크게 좀 잠식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요. 오늘 섹터 단에서는 음식료 그리고 통신과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일부 기업들은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가 X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무인,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고요. 그와 관련된 사진은 오늘 A컷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로보택시의 시대가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요. 지금 운전좌석에 아무도 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좌석이나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거나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혀 타지 않는 자동차의 영상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무인 로보택시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이 시범 주행이 됐던 지역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지역이었습니다. 이 오스틴 지역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지역이고요. 차량은 모델 Y 기반이었고요. 완전 무인 주행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기반의 플릿을 운영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모델 Y 기반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시범 운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말까지 미국의 20개 이상 도시로 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로보택시를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대가 아니라요. 정말 검증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이 된다면 정말 우리 시장에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이 X에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연고점은 갱신을 했고요. 이제는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술과 비즈니스 부분입니다. 완전 무인이 이제 시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기술적인 신뢰도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 업데이트 기반의 플랫 확장 구조가 나타나면서 플랫폼의 사업 모델화가 정말 가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함께 머스크와 AI 총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해 단순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로드맵이 존재하고 이게 정말로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됐고요. 주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가 확인해준 구조적인 경쟁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23%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전체 전기차의 판매가 무려 41% 급감을 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한 건 전기차의 판매가 감소한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43%에서 56%로 상승을 하면서 점유율 상승적인 부분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기술력이 입증을 받고 있고 이게 구조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시장에선 해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보조금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외면을 하게 됐을 때 다른 기업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테슬라가 구조적 우위에서 지속적인 점유율 확장을 가져갈 수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일까요? 테슬라는요,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요,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장기 목표를 보면은 그게 뚜렷하게 보일 텐데요. 연간 1,200만 대의 차량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로보택시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 잠재력이 지금 8.5조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넘어서 AI와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복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마진 구조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보택시 쪽을 보게 된다면요. 자율주행 기술이 수익 모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로보택시 전용 모델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비용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영상을 보이고 기술력에 대한 발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전기차 다음 성장축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을 했는데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장이나 물류를 넘어서 일상생활까지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최근에는 AI 칩 내재화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체 칩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칩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강점을 갖게 되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러한 밸류체인 안에서 테슬라의 그러한 체인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칩이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과 관련된 인프라에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적인 구조를 갖고 생태계를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가 현실화가 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인 선방이 나타났습니다. 피런티어가 오늘 그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석, 특히나 미국 관련돼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 하나의 섹터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전반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과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너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아닌 게 리스크가 역시나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고랑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스틴 로보택시의 충돌이 10월을 기준으로 7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조금 높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자율주행하면 규제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상업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하는 게 의무화된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역시나 무인 시험이라던가 상업 허가에 대한 게 조금 더 규제가 깐깐해지는 만큼 미국 그 주 안에서도 주마다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에서 주로 넘어갈 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쟁 구도입니다. 무인 로보택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도 웨이모가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미 상업 운행을 하고 있고 중국은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자율주행 경쟁 구도가 나타나게 됐을 때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점유율 확장 자체가 이러한 경쟁사들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 관심 있게 보고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보고 계시는 분들은 경쟁 구도에 있는 그 기업들의 기술력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율주행 완전 무인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동반돼서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급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이 확대되면서 낙폭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그동안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경제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4,100선을 이탈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일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이었고요. 12시 반 구간 일중 저점 터치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011선까지 밀렸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소폭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4,0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2% 넘게 밀렸던 코스닥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일중 저점 916포인트 터치해낸 이후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920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와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6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2,700억 원 이상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9천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인데요. 코스피 지수 하단을 방어해내려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확인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더 큰 상황인데요. 3,5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4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4,4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완전 무인 로봇택시의 이 시험 운행 영상이 주목을 받으면서 테슬라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안전 요원과 함께 운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이 없는 상태로 테슬라의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좀 운행이 됐던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러한 영향들 받아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퓨런티어 1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모트렉스 4.8%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펜텍은 2.3%, SOS랩도 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전환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혼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들려온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 AI 또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던 만큼 정책적인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기술 이전 관련한 호재들도 들려왔습니다. 다만 주가의 향방은 나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D&D파마텍 현재 구간 6.2%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 3.5%가량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임드바이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현재 구간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3.3%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2.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이 사노피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을 전해줬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 세론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9%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 특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프론티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최근 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M7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나홀로 상승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직전 최고가가 24년 12월 18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 $488 수준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를 두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창 나오던 때였습니다. 이때 주가가 $488로 최고가 기록한 이후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 그 아래에서 밑돌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증시에서 장중에 전일 대비 4.9% 뛰면서 $481 찍기도 했고요. 종가로는 $475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 그렸습니다. 이 중심에는 무인 로보택시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CEO의 X에 관련 게시물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사람 없이 진행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서 테슬라의 무인 택시를 목격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CEO가 답변을 달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준 건데요.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의견을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것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놓은 내용들과 일치한다면서 자율주행 관련 계획이 회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공식 계정에도 차량 한 대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깨어날 것이다 라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업데이트 관련 기대감을 또 높였고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26년은 테슬라에게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이제 미국의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내년 봄쯤에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테슬라를 비롯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프론티어가 13%나 급등을 하면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15,000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의 경우에도 5%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아우토크립트, SOS랩, HL 만도 같은 자율주행 테마주가 탄력받으면서 1에서 4%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피어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우주항공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세는 어제 오른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어제 쉬었던 종목들이 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스페이스 X는 이번 주에 IPO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IPO 관련해서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이렇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많이 튀어 올랐던 HVM의 경우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도 테슬라의 1차 벤더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체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합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발사체용 특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세아 베스틸지주도 어제 주가 급등한 바 있는데 특수 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나노팀이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갭 필러 액상형 방열 소재와 관련해서 유상 샘플을 발송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에 오늘 시장 또 환호하면서 시세 크게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와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티어 1 공급 업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도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2025년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도 2025년에는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2026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36.2% 마이너스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내년에 이제 크게 반등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2.1%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튀어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받아가면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오늘도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나노팀이 상한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스피어의 경우 5%대 강세 12,7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튀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또 하락 전환하면서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가 11%또 급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약세입니다.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디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는 분위기고요. 엔터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한한령 관련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에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개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장중에 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엔터사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타날지 시장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엔터주 안에서 디어유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긴 했는데 그래도 현대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삼성증권에서는 48,000원 선을 제시했고요.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실적은 좀 부진하게 잡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중국 서비스가 안정화를 잡아가고 있고 웹스토어 결제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 삼성증권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의 서비스 QQ 뮤직 버블이라고 하는데 신규 현지 아티스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본다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면서 26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버블포 재팬의 경우에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에서의 이제 서비스인데 이러한 구독자 수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3분기에는 74,000여 명의 구독자 수를 이뤄냈다라는 점도 삼성증권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국면에 있고 해외에서의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디어유가 현재 7%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SM도 함께 4%대 강세 포착됩니다. 큐브엔터, 노머스, YG엔터까지 오늘 엔터주 안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또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KTNG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5만 원 선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양대 지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주로서로도 주목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KTNG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또 마침 또 주가도 좀 탄력을 받으면서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그리고 또 지난 11월 달에도 꾸준히 샀었던 모습들인데 순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턴하면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에서 배당과 그리고 또 주주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KTNG가 좀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담배 매출이 거의 60% 이상, 6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홍삼이 22%,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바코앤 진생, 이게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조 8천억대, 영업이익이 4,600억대,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11% 가까이 다 올라온 모습들이고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담배도 잘 팔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홍삼도 잘 팔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영은 안 돼 있는데 한국의 특산품 쪽에서 홍삼 관련된 또 제조된 여러 가지 음료나 아니면 또 식품들이 아마 또 시장에서 외국인들 쪽에서는 조금씩 더 호평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홍삼 매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담배 쪽도 국내 쪽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그래서 영역을 확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련형 담배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전자담배의 성격이죠. 이런 쪽과 함께 어떤 실적이 레벨업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이제 관련 매출, 담배 매출은 한 5,200억대까지 들어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5천억대가 넘겼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한계가 있는데 해외 쪽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점 레벨업 된다라는 쪽들은 오히려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어떤 밸류를 더 줘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일단 물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도 좀 올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와 Q가 동시에 증가해서 이 정도의 매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쪽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 회사인 알트리아와 제휴를 해서 어떤 무연 담배죠,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잇몸 사이에 넣고 어떤 잇몸 담배라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넣고 연기가 없이 니코틴을 흡수하는 그런 쪽인데 의외로 시장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새로운 사업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배당도 높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배당 성향 50%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고 또 총 주주 환율을 100% 이상 이어가겠다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꾸준히 이게 실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배당이 6,000원대 정도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4%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배당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계속 이제 지금 배당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요건에 맞는 모습들을 갖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도 맞는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자사주를 이미 한 10.4%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9월 달에 2,600억 규모의 추가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해서 돈 벌면 매입 소각한다라는 쪽들은 아마 공기업 쪽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비핵심 자산, 그래서 갖고 있었던 유유 자산들, 뭐 대부분 토지라든가 그리고 또 건물들을 팔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데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 부동산 가격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리스크도 좀 있죠. 아무래도 담배가 유해성이 높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고 또 내수 흡연 인구가 감소가 되는 모습들, 인구 자체도 줄죠. 그런 쪽에서 흡연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거는 건강상으로는 좋은데 KTNG 쪽에서는 또 매출의 하나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되 그래도 주주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레벨업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무엇보다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TNG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 초반보다는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 안팎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공교롭게도 특징주들이 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도 한국전력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4일째, 기관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눌림목 마무리가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자리는 관심이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정상화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업용 전력 요금을 10.4% 올리고 개인용, 그러니까 가정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산업용 쪽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피해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쪽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 오늘 보면 또 유가가 WTI 기준으로 57달러대가 또 이탈됐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와 연동된 여러 가지 연료비들을 수입하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들은 부담이겠죠. 근데 이거 조금 더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한국전력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원자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신규 원자력을 이제 계속 또 대형 원전이나 SMR 쪽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밸류체인들이 성과를 내서 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주축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한국수력원자력 이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장 두산에너빌리티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주기나 보조기기 쪽에서 같이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이런 회사가 가장 또 주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자력 모멘텀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MOU를 체결할 때 이어졌던 대형 원전 건설, SMR 개발, 또 우라늄 농축 시설 투자라든가 재활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끝단에서는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한국전력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쓸 만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산업용 쪽이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Q가 늘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매출에 늘어나는 흐름들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수록 일단 당장 계속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전력 부족 문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가장 수혜가 아니겠느냐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대 정도까지는 맞춰질 것 같고 내년은 한 17조 원대까지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선행 PR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PR로는 3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죠. 그런 쪽과 함께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0.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나 자산 대비 아직 메리트가 좀 충분하다라는 쪽에서 실적이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배당만 그 예전 수준까지는 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만나봤습니다. 이 AI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동안에도 한국전력이 또 시세를 잘 유지해줬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어떤 종목 알려주고 가시겠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좀 한 2%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쪽에서 2차 전지가 좀 약한 모습들인데 그거는 다르게 그래도 약간 바이오 쪽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이오주의 한 종목 골라봤고요. G2G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 회사도 요즘에 약간 뜨거운 이제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에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약효 지속성을 위해서는 미립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달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어떤 부분 쪽에서 단순하게 약효 전달 그리고 또 장기 지속형 쪽에서 1개월짜리는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함께 조금 더 늘어난 모습들까지 3개월 지속평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펩티다이드 관련된 약물을 최대 60%까지 탑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약효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경쟁사는 지금 최대 10에서 13%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생체 이용률을 개선시키는 과정들. 그래서 어떤 약물이 전달되게 되면 약물은 오히려 이상한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항체 항원 반응에 따라서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극소량의 항염증제를 같이 포함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추가로 50억 정도 투자해서 5성의 GMP 시설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빅파와 계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 충분히 다음을 이어가겠다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2023년도부터 노보노디스크와 협업을 했고 게다가 또 추가적인 유럽 소재의 빅파마 아마 베링거 인게라임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쪽과 협업을 논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어떤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업체다라는 쪽에서 주가는 무상증자한 뒤에 좀 무거워져 있는데 이를 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들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자 물량 소화하는 모습들이고 거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 박스권 안쪽에서 돌아가고 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적어도 직전 고점대 부분은 10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6만 3천 원대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박스권이 이탈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G2G 바이오 우수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빅파마와의 협업 소식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재련소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의 대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테네시에 건설될 재련소가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 등 전략 광물이 미국 내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 반도체 공장과 전력망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번 프로젝트의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고려아연의 재련소가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한미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코스피 5000 시대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막 네. 지수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이번 주에는 이럴까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팝니다. 팔고 또 팔고 오늘도 파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분명히 만기일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3월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옵션 포지션만 보면은 이제 상방을 막아두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가 가는 거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오늘 매수했던 물량을 대부분 이제 다 뱉어내고 있어요. 네, 뱉어내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뱉어내다시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타랠리 지수의 랠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대신 종목별로 랠리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잘 보시고 그 종목들은 반바지봇 조방원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가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는데 순환이 한번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노리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그리고 네. 연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한 화면으로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더라고요. 예. 조삼모사. 조사한모사. 네. 예. 2,400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렇죠. 네. 그리고 4,2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렇죠. 네. 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조선모사가 되느냐가 4,200까지 가는데 4,000포인트 흔들기 하는데 이게 울상 지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2,400도 올라왔는데.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2,400부터 4,000까지 올라올 때 이 상승을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뭐 손실이다라는 얘기가 뭐 공공연하게 이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삼모사 같은 증시 여기서 나만 또 소외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IT 버블, 뭐 AI 버블 얘기 나오는 거 이번 달에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뭐 엔비디아든 뭐 마이크론이든 뭐가 나와도 그렇게 쉽게 해소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3분기에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바로 다 못 받았어? 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도 뭐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네 이익률이 왜 줄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흠집을 내면은 흠집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은 호재가 있을 때 호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으면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하락장이나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도 반영되는 척만 하고 악재만 반영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악재만 반영되는 것 같아서 올해 시장 너무 안 좋다, 지금 연말이 왜 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삼모사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분명 작년에는 2,400도 흔들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포인트 넘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올라간 뒤에 움직이지만 1,000포인트 넘어가고 1,000포인트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나는 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부터 반도체나 로봇 등등 바이오 이런 섹터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불만이 나는 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삼모사가 되지 말고 내년에는 또 좋은 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정이 끝나면 좋은 장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조삼모사가 되지 말고 내년에는 용두 용미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버블 언제까지 이거 지속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이 안 끝나고 그래도 CES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작년에도 CES 전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물론 거기에다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자, 올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딥시크가 한번 이렇게 찬물을 좀 끼얹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중간중간 그렇게 과열을 시키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딥시크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와 이제 챗 GTP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픈AI의 챗 GTP. 최근에도 TPU와 함께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나와서 많은 사용자들이 옮겨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챗 GTP 5.2가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우리가 더 필요한 기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졌네, 더 소비의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버블은 말만 버블이지 버블이 아니다. 어차피 그 다음 실적 보면은 이렇게 또 점프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오픈AI CEO
샘 울트먼이 AI 버블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시장을 독식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버블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AI 전체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뭐 버블이나 이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잠깐 동안 조정 구간이고 산타랠리가 지수는 아니지만 종목별로 오늘처럼 이번 주 초처럼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의 그림 뭔가 하나로 요약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 한해. 네. 근데 지금 연말에 11월, 12월 들어서 흔들리는 거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데 내년장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그럼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을 바로 확인해 보죠. 내년에 또 어떤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나와버렸네요. 네, 오늘은 CS 스페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자율주행 쪽을 제가 자율주행. 말씀드리려고 좋습니다. 해요. 자율주행. 요즘에 좀 너무 이제 뭐 안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좀 답답해하실 텐데 그냥 자율주행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 얘기만 우리가 계속 네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계속 CES 말씀드리는 게 올해 슬로건이 다이브인이었다.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산업으로 들어가고 모든 분야에 들어간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AI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이브인의 구체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자율주행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첨단 모빌리티 분야 최고 혁신상을 스트럿이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자율주행 업체인데요. 소형 개인용 모빌리티 이쪽으로 해가지고 로봇과 자동차를 결합하는 기술력으로 우리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로봇이 계속 뜨겁다 보니까 자동차는 왜 이렇게 못 가 있었는데 자동차주들, 부품주들 많이 올라오죠. 88%가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로봇도 사실은 자율주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로봇주에 해당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CES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미국에서도 내년에 핵심 과제로 로봇 산업 살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자국에다가 저렴하게 정부 정책으로 싸게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좋은 게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중국은 주변에 그렇게 굉장히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들에다가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이렇게 또 분쟁이 났는데 방산 무기를 뭐 한국 거를 쓰는 국가 이제 뭐 중국 거 무기 쓰고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서 나가니까 중국이 데이터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 북한이랑도 교류하면 뭐 상류층들은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돼. 주식은 트렌드를 선도해야지 따라가려고 하면 뒤처져요. 패션은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선도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와 로봇이 호환된다는 거. 그래서 자율주행이 자동차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아니다. 맨 밑에 줄에 있죠? 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자 거주 공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차 안에서 소비할 시간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판매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판매할 준비가 된 기업을 잡아야 된다는 거 오늘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홈런 업종, 4번 타자 업종으로는 자율주행, CES를 역시 내년 초에 CES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때마침 또 오늘 자율주행주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뭐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로보택시 성공했다라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자율주행주 뭐 볼까요? 네, 뭐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테슬라에 가장 가까운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솔루션을 담당하는 부품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죠. 현대모비스. 네.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CES 2025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유리에 그냥 홀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 비춰주는 우리 미래 세계에 대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현실화되고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9년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기술력을 이제 컨셉 형식으로 해서 공개를 해서 CES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CES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이미 30여 종의 모빌리티 기술 공개해서 CES에서 박수 받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중국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누가 써야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동차와 로봇에 다 탑재를 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든든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다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를 하나도 받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도 현대차 뭐 다시 한번 뭐 사상 최고치 갱신하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그것은 그냥 현대차 자체 밸류예요. 로봇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직 한 걸음도 안 올랐습니다. 한 족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현대차에서 꿈꾸는 거는 지금 TSMC처럼 로봇에 이제 부품을 이제 그 맞춤형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제 공급하는 이런 뭐 생산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이제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기술력에 의한 거고, 이미 30여 종의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발상의 전환 시작은 바로 현대모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현대모비스, 당연히 우리가 자율주행과 로봇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최근에 다시 모멘텀이 부각된 현대모비스를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2루타 종목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율주행. 네, 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손대기 어려운데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삼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네네네. 아.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랑 좀 관련 있는 기업들, 네. 자율주행이고 하니까 그쵸? 좀 네.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 액추에이터랑 스마트 파워 유닛을 개발했다라고 여러분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모터, 그리고 제어기, 감속기, 인버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통합했다라고 합니다. 모듈화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합 기술력을 가진 기업, 여러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사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주투자자분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할 수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좀 휴식 구간을 12월에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휴식 구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음봉마다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 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뭐 큰 조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산업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 방금 말씀드렸고 로봇 기본이고, 이게 친환경 선박이나 그리고 뭐 농기구나 방산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왜냐?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미공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공개해서 우리 이런 기술력 국방에다 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국방부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또 뭔 기술을 갖고 있나 살펴봤더니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라는 게 우리 아틀라스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보면은 가다 보면은 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좀 허술해 보이는 모습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고화중을 가지고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모델을 컨셉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양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화 현장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휴머노이드 이제 액추에이터 쪽 같은 경우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북미의 특수 목적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북미에도 이제 공급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사면 음봉 나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는 사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쉴 때 쉬는 타이밍마다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호타준족 3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 멀리도 가고 빠르게도 갈 수 있을 종목 네. 뭘까요? 한국 PIM 소개해야 될 것 한국 같아요. PIM? 네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하고 오늘은 좀 많이 좀 다른 종목들을 네네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셔야 돼요. 제가 기업 내용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현대기아차에 2001년부터 공급을 했다라는 거 지금 25년 동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하시면 되고 그 현대 오토엔 있죠. 그 자회사 함께 이제 협력사로 해서 파트너사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딤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3mm 이하의 초정밀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감속기 같은 부분 그리고 관절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티타늄 기반으로 경량화 기술을 해서 이제 어깨라든지 뭐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무거우면 자꾸 중심이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거의 소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주 편안하실 거고 그리고 본업 그냥 잘합니다. 전기차 브레이크 금속 부품이나 자율주행 뭐 카메라 이제 모듈 케이스라든지 뭐 터보 차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만 봐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강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 PIM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좀 쉬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이제 쉴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한국 PIM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면서 종목들도 이제 뭐 등락폭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D&D 파워텍부터 해서 1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이제 1차 목표 달성 얼마 안 남았다. 700원 남았다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순위 변동이 계속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도 아마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수익률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유일로보틱스가 2페이지로 내려왔고 로봇주가 역시 강세를 전체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기에 바이오주들 굉장히 뭐 강력한 흐름 보이면서 CES 말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자, 그 부분도 좀 정리해드릴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D&D 파워텍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한번 쉬었는데 9만 원 이탈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뭐 이렇게 날아갈 거냐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래 대금 1단계 정도는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만 원 위쪽에서 거래 대금 실고 21선 올라오는 거 좋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10만 5천 원 구간까지 전고점 부근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10만 5천 원 구간을 넘어가냐, 10만 5천 원 구간을 넘어가냐가 중요한데 이 10만 5천 원 구간만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그냥 지나가는 자리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5천 원 관심 갖고 보시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발표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자율주행주 중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하면 만도입니다. 만도, 네, HL 만도. HL 만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이 당연히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워낙 뭐 오래된 기업이고 HL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우리가 좀 이제 일상으로 항상 이제 스며들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CES랑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잘 봤더니 제가 그 마켓나우 시간에 오전에 나오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벌써 76%나 올라와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세 자릿수가 안 되다니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계속 쉬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기업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2배 올라왔어도 시작에 불과하다.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ES에서 HL그룹에서 이제 그 혁신상을 5개나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반으로 해 소프트웨어니 AI니 로봇이니 이 스마트홈이니 다양하게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을 한 몸에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게 HL 만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자율주행 예측 기반 뭐 세시 제어 기술이나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려도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과거부터 테슬라가 탐내는 기술이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로봇 기술력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고요. 왜 한 걸음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지금 52,000원 이하에서 지금 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1선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5만 원 흔들기 정도는 가능하다. 그 정도 흔들어도 전혀 문제 없다. 오히려 나한테 싸게 살 기회를 정말 주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해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52,000원 다시 회복하고 위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올해 지금 6개월 이상 휴식 취한 다음에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휴식. 이런 최근에 많이 보던 차트예요. 이거 2차 전지주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정고점인 6만 원 구간을 1차 목표치로 설정하시고 2차 목표치는 여기엔 안 보이지만 72,000원 2차 목표치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 목표치 그리고 말로 없는 목표치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HL 만도 함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님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잠시 후에 3시에 또 만나뵈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82만) 그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신 박고미 대표님을 이제 경제쇼 요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유튜버 박곰이라고 합니다. 요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했더니 탑 원이 이제 노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경제 교육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으로서 자,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한 투자 3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직접 들려주십시오. 노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자님 노후 언제부터로 네. 생각하고 계세요? 60에서 은퇴하면 약간은 모자른 듯하고 요즘엔 좀 빠르죠. 예, 한 70 정도면 이제 일을 슬슬 놓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좀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맞다면 노후는 70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요님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요. 70은 또 여전히 청춘인 게 맞고 좀 어려운 노후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벌써 한 50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통 가장 흔히 이제 부부 기준으로 볼 때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300만 원을 1년 동안 받으려면 3,600. 그렇네요. 그럼 3,600이 네. 50년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딱 합해 보면 그 10m 훌쩍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니 노후 준비해라고 하는데 다 3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합해 보면 10몇 억인데 지금 1억도 없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10몇 억을 그렇구나. 모으며 그걸 예. 모은다고 한들 그걸 노후에 쓰려고 모셔놓는 사람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미래에 있는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다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룰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어요. 네. 이렇게만 가면 그래도 약간은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연금을 내죠. 국민연금 그렇죠. 이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이건 어찌 보면 매우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걷어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내게 되고 아마 기자님도 은퇴 후에 언젠가 65세 때 수령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대략적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일단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물가 200만 오르는 원 만큼 남았네. 예. 걔도 올라가요.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받는 거. 네. 예,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어떻게 채울까 이제 그 고민이겠네요. 자, 이제 300만 원 중에 이제 100만 원은 커버가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은 다 내고 계실 거고 예. 직장 안 다니시더라도요. 자,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 또는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푸른씨앗이라는 퇴직연금 푸른씨앗. 제도를 이용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직원이 2명 이상만 되면 퇴직연금을 세팅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제도, 정말 좋은 제도, 푸른씨앗 제도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DB나 DC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예 자영업을 하시고 퇴직연금이 비어 있으시다면 노란우산 공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또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연금저축이라는 개인연금을 아주 많이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맞춤형 설계는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저같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노후를 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단돈 10,000원을 넣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300이 따박따박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나올 거고 나머지를 채우는 거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배당으로 받는 거죠. 배당으로. 월 배당으로 받는 거고요. 월 배당으로 받는 것의 이 컨셉은 우리가 노벨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벨상요? 노벨상을 타면 상금을 막 13억, 14억씩 받죠. 네. 우리는 노벨 재단에다가 10원도 안 주는데 예. 글로벌하게 상을 줘요. 상금도 많이 그게 주는 끊기지 않고 매해 누군가에게 주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건 왠지 현금성 자산을 잘 굴리는 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하지만 실제로 노벨 재단이 굴러가는 운용 방침은 이제 노벨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해서 해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67.5%를 떼가지고 상을 주고 남은 거는 재투자해라고 엄청 강하게 명시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장이 좋을 때 지금처럼요. 장 좋을 때는 상금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받는 13억, 14억이라는 상금은 노벨상의 상금의 변동 중에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탄력적인 거예요? 상금도? 완전히 복불복입니다. 장이 안 그것도 좋으면 운이네. 11억, 10억 이렇게 예. 내려가고 예. 금융위기 때는 3억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메달이 장이 좋으면 두꺼워집니다. 예. 장이 안 좋으면 얇아집니다. 그 돈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네. 또 이슈가 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상 2번 받으셨잖아요. 두 번 다 예. 시장이 되게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두둑히 받으셨다는 네. 거. 예. 네. 지금도 해마다 200억을 쓰면서도 노벨 재단에는 8,800억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훨씬 올라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노벨상은 해마다 200억씩 계속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개인으로 가지고 와서 나만의 노벨상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노벨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이고요. 이 목표로 한 돈은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70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이걸 얼마나 만드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3억 만든다면서 한 달에 200~300씩 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한도인 연금저축에 50만 원 정도,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하면 30만 원 정도 그렇게 부어가면서 자산 배분, 자산 관리해가지고 지금부터 부어가가지고 적어도 지금 30~40년 네. 남았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걸 계속 붓되 시장이 불려주는 복리로 불려서 나중에는 이 돈이 3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인 거죠. 3억이 만들어지면 네. 뭔가 이상하죠. 아까 10매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 근데 예. 3억 만들면 한 1~2년 쓰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막 뽑아 쓰게 되니까. 예. 근데 이제 3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다양한 투자를 해서 불리게 되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금융자산을 예. 월배당 세팅으로 전환합니다. 월 배당으로 네. 전환하고 네, 네. 거기에 들어있는 배당 자산들이 네. 매달 배당 주는 거를 타서 쓰는 거죠. 예. 신매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배당받아서 쓰는 식으로 300을 구성하게 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는 거의 미니멈 3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때인 것 같고 네. 조금만 노력하면 3억 만드는 거 대부분 이제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좀 의욕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자, 월배당 세팅으로 바꿨을 때 전통적인 기준은 4%입니다. 4%? 연 4%입니다. 예. 그러면 3억에 연 4%면 예. 1년에 1,200만 원이죠. 예. 그 월에 1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는 게 3억이라는 돈이 지켜지면서 변동성은 물론 있겠지만요. 예. 이 원금이라는 것이 지켜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월백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해가 퇴직연금이 나머지를 주로 채우게 되는데 예. 퇴직연금은 편차가 너무나 커요. 예.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따로 써버리지 않고 꾸준히 회사를 다니신다면 퇴직연금에서도 100 정도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건 4%는 이제 미국의 기준입니다. 미국. 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올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부터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네. 소비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많기 때문이고 요님들 같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 대략 5에서 8% 정도.
예. 그중에 지금 상황 같으면 예. 한 5, 6% 정도는 배당에서 나오고 나머지 1, 2%는 원금에서 출금이 되는 거죠. 아, 국민연금 나올 때 예. 연금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신청을 하실 때는 5%, 6%, 7%, 많게는 8% 정도까지 뽑아 쓰도록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국민연금과 합쳐져 가지고 엄청 많은 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초반 한 5년 아주 액티브하게 그때가 제일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갓 직후니까. 그때 실컷 놀고 예. 뒤는 이제 4%가 나오도록 좀 줄여도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 예. 연 7% 정도의 수익으로 예. 연금 계좌 내에서 예. 그만큼의 수익이 꾸준히 나시게 되면 네. 22년이 될 때 예. 3억이 돌파가 되고 22년이 될 때 네. 예, 투자한 이후에 22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적립식입니다. 납입한 다음에 예. 적립식입니다. 예. 내가 넣는 돈도 네네. 계속 들어갈 거고 예. 걔가 안겨다 준 연 7% 정도의 복리 수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0년을 꾸준히 부으시게 되면 네. 6억 원이 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예. 그러면 이런 복리로 말하는 숫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평범하고 그거는 조금 늘리면 터무니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게 흔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연 7%의 수익률은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고배당주 ETF만 사도 5%씩 주기 때문에 거기 그럼요. 주식 많이 안 넣어도 조금만 예, 예. 조합을 해도 예. 연 7%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 개별 주식으로 연 7% 맞추겠다 이러면 그건 안 맞춰지고요. 예.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장착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고수익을 추구하죠. 당연히 10%보다 20% 좋고 20%보다 30% 좋고 30%보다 50이 좋고 100% 나면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이런 투자는요. 위탁 계좌에서 예. 매년 즐거움과 함께 따로 하는 계좌입니다. 네, 이건 네, 노후 네. 준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만큼 또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노후 준비가 아닌 거죠. 연금 계좌 내에서는요. 만약에 섹터 ETF 같은 거 사가지고 올해 30% 50%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자산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포트를 짜서 운용을 할 때 예. 예를 들어 한 5% 나왔다. 되게 잘한 겁니다. 7% 나왔다. 땡큐. 예. 10% 나왔다. 올해 장이 좋았네. 15% 나왔다. 이야 장 되게 좋았나 보다. 2% 나왔다. 아 올해 경제 되게 힘들었나 보다. 낮은 수익률이 반복이 되는 게 네.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게 낮은 수익률이 반복이 되었을 때 이 연금 계좌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금액은요.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7%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로 S&P 500을 사가지고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나스닥 100을 사가지고 13%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예, 연금 계좌를 예. 굴려가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거 모두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그러니까 연금은 그렇게 해서 두는 거고 한쪽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재배를 해버리지. 코인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네. 주식을 하시든 가치 투자, 개별 투자 다 좋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한쪽에서는 소액으로 꾸준히 부어서 불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40대는 조금 늦은 거 아니야? 50대는 그럼요. 조금 더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서 네. 그 맞춤형으로 설계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금액으로 나눠보고 금액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로도 한번 나눠보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0이면 예, 간단히 계산해 보면 1년에 600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얘가 7% 수익이 나도 예. 앞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돈이 모이는 게 이건 수익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을 그냥 넣어서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한동안 이어집니다. 자, 1년 더 부었습니다. 1년 동안 또 더 부어가지고 열심히 50씩 부었는데 그러면 원금만 아주 간단하게 1,200이잖아요. 네. 근데 열어보면 1,200 몇십 아니면 1,300 이 정도 돼 있을 거란 말이죠. 50을 넣으면 처음에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 이걸로 ETF를 막 쪼개서 리밸런싱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TDF를 사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2년 이상 일단 모으셔가지고요. 원금 기준으로 한 2천 이상의 돈을 만드시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50을 넣으시게 되면 어차피 그만큼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13.2% 그대로 돌려받으시게 되니까 예. 세액공제 때 환급 받으시는 금액은 100만 원이 넘거든요. 예. 그 돈은 이제 2월 달에 연말정산 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붙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러프하게 10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10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면 연금 저축에 50을 넣고요. 예. IRP에다가 25를 넣고요. 예. 나머지를 ISA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연금저축의 50만 원은 예. 연 600이라는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풀로 채우는 게 되는 거고요. 그걸 다 채운 사람은 IRP를 열어가지고 1년에 300만 원까지 더 부을 수가 있거든요. IRP 계좌는 뭔가요? 연금저축과 아주 비슷한 목적의 노후준비 계좌인데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활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 쓰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요.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입니다. 600, 900. 근데 예. IRP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제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을 부으신 분은 IRP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 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 월 25만 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 딱 받으면 5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TDF를 삽니다. IRP에다가 25만 원을 이체하고 TDF를 삽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ISA에다가 돈을 이체하고 거기에서는 배당주를 삽니다. 예. 자,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일단 내가 할 거는 없거든요. 이대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상당히 큰 목돈이 들어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넣어도 별로 바뀌는 게 없고 예. 들어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게 더 커지는 시점이 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적립효과가 약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보통은 2년 정도로 제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배당주 ETF, TDF는 어디서 사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네, 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지금은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편이고요. 큰 증권사 일반적으로 쓰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거의 다 취급하네요. 네, 다 있습니다. 네네. 큰 증권사들은 다 있고요. 전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 계좌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를 여시면 돼요. 네. CMA와 CME. ISA와 예. 연금저축과 예. IRP를 같은 날 4개를 한꺼번에 탁 열어요. 예. 그리고 한도 설정할 때는 최대로 하루에 설정. 4개를 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100만 원일 때는 CMA에다가는 남는 현금 다 넣어두고 월급 탈 때마다 ISA에 25, 연금저축에 50, IRP에 25, 그리고 배당 ETF. 배당 예. ETF 정사할 거 없으면 플러스 고배당주 사면 됩니다. 그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사면 됩니다. 예. 그리고 TDF는 나이에 맞게 골라서 사시면 되고 제일 무난한 거는 제 기준으로는 한 2045 정도 사면 됩니다. 2045 정도 사시면 되겠습니다. TDF로 이렇게 예. 모으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금액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바로 한 200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자,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200 정도를 저축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금저축에 50을 넣습니다. 예. IRP에 25를 넣습니다. 비율은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풀로 받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75를 넣었잖아요. 예. 그럼 여전히 125가 남죠. 예. 그건 전부 ISA에 넣으시면 됩니다. ISA의 한도는 연 2천만 원이에요. 예. 월로 나누면 월 167만 원이죠. 월 167이라는 한도가 넉넉하게 있는데 나는 125를 넣는 거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넣으시면 되고 여전히 ISA에서는 배당주를 사시면 됩니다. 배당주는 플러스 고배당주나 아니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넣는 게 시작이 되겠죠. 200만 원까지도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예. 지금 금액대별로 이렇게 쭉 알려주셨고 이게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긴 한데 보통 연금 투자에 대한 공식이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ETF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브랜드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ETF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운용사들 간의 경쟁이 너무나 박터지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보수 경쟁이 있습니다. ETF를 막 활용하시되 예. ISA와 IRP와 연금저축이라는 세제 혜택 정말 좋은 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면 세금 깎아줘. 보수는 최저해. ETF 라인업 다 돼 있어. 지금은 정말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그 절세 혜택까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나이요? 예. 보통은 이제 은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분들이 연금저축 이걸로 내 것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통은요.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계좌를 열고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부어야 됩니다. 예. 최소 5년이에요. 그리고 55세가 지난 시점에 연금 수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금을 다 쓰는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연금은 해지하면 안 좋은 거죠? 확실히? 해지는 아예 예, 할수 없고. 선택지 없어요. 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5년은 최소한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쓰는 게 10년이잖아요. 연금저축은요. 언제 열더라도 기본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네. 주어지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보통은 다른 수단으로 모아놓으신 목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을 열고요. 또는 IRP를 바로 열어도 됩니다. 자, 이 계좌는 1,800만 원까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800이라면 이게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다 써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연금저축을 열거나 IRP를 지금이라도 하나를 열고요. 예. 하나를 열 거라면 IRP를 여는 게 더 낫습니다. 연 다음에 한도를 1,800만 원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예금 같은 거 하나 깨가지고 만기된 거 가지고 와서 1,800을 꽉 채웁니다. 예. 이제 꽉 채우고 그래도 남는 돈들이 좀 보통은 있을 겁니다. 그 돈들은 2천만 원은 네. ISA에 꽉 채웁니다. 예. 나머지 돈은 그냥 위탁계좌에서 굴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3,800이죠. 그러면 2년 지나면 수익이랑 더해지게 되면요. 이 돈은 8,000을 훌쩍 넘는 돈이 아. 일반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예. 생각보다 2년 동안 넣는 돈 기준으로도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머지 않게 보입니다. 이대로 5년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모아놓은 무언가의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5년 동안 부으시게 되면 네네. 억대의 돈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사실 내가 다른 걸로 모으던 거를 넣는 행위이긴 하겠지만 연금을 활용하기에는 한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에는 1,800, 1,800, 1,800, 1,800 이렇게 5년 들어가면 8,000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8,000인데 ISA에는 2,000씩 부어가지고 5년 부으면 1억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 거기에 수익이 붙어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ISA를 해지합니다. 해지하면 ISA는 목돈이 된 1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목돈으로 찾게 되죠. ISA는 목돈을 만드는 계좌입니다. 3년이나 5년 정도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찾았어요. 목돈 쓸 때 있으면 쓰면 되죠. 근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뚝 떼가지고 네. 연금 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때 넣을 때는요. 한도를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연금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예. ISA 만기 자금에 연금 전환 제도인데 이걸 하면 넘긴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군요. 그 해는 네. 더해줍니다.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 훌쩍 더 그 해는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아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IRP 만기 자금 1억 플러스 알파 통째로 다 넣어집니다. 연금 계좌로. 예. 그러면 연금 계좌에 지금 그동안 1,800씩 넣어가지고 8,000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 1억 플러스 알파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 기준으로도 거의 2억이라는 돈이 금방금방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걸로 그동안 돈을 불려 오셨더라도 이 돈들을 현금화해서 연금 계좌를 꽉꽉 채워서 ISA와 함께 활용해가지고 채우면 2억이라는 돈을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럼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시간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3억 같은 돈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편하게 수령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연금 투자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님들의 그 필수 덕목이 됐구나라는 거를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요. 꼭 시도하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농기계 자율주행 기업 긴트가 145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서 누적 투자금은 약 500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 상장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긴트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 트랙터 등 농기계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키트입니다. 장비를 별도로 개조하지 않아도 키트만 설치하면 무인주행이 가능해지는 기술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해외 시장 공략과 기술 개발에 협력할 전략적 투자자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사를 비롯해 LRG 넥스원, IBK 캐피탈, 호방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산업은행과 빌랑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시는 것 같고, 농업에 저희가 뭐 효율성과 뭐 농업 인구 부족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SI 투자를 좀 받은 게 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다른 라운드별 차별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연평균 4.86% 성장하며 2030년에는 약 1,80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긴트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농업용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외에도 AI 기반 작물 관리 프로그램, 방제 로봇, 전기 트랙터 등도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농업 인력 부족, 기후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술 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긴트는 지난해 KB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며 일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 성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한국으로 상장을 할지 일본으로 상장을 할지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긴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결정지을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장 마감 약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이 좀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까요? 예, 어제 나름대로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버티지는 못하는 거죠. 참고로 어제 미증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 증시의 이 정도 수준의 약세는 매우 과하죠. 그런데 수급이 사실상 오늘 이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 지수를 결정짓는 경향이 강한데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 반등을 할 때마다 또 던지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오늘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장 후반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지금 시간까지 시장이 딱히 반등을 하지 않는 거죠. 코스닥은 오늘 초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 두 섹터가 해당 시장의 키인데 여기가 지금 모두 무너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 즉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괜찮았는데 모처럼 나온 조정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다른 거 배제하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대략 2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도표상으로 3.4%가 중간값입니다.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4,000포인트는 그래도 잘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올 한 해 그리고 12월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꺾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번 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지난 시기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고 실적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상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정 부분 경계 심리가 조금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오전 새벽에 JP모건에서 투자 관련 리포트 그중에서도 아시아테크 산업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오전에 조금 읽고 왔는데
내년에도 AI 서버나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호황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메모리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GPU에 들어가는 칩에 대한 수요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HBM 그리고 첨단 패키징 관련 기업이나 AI 서버와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섹터 막론하고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그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증시가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증시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에서 7% 정도의 시장 상승률이 나왔는데 올해 상승률 덕분에 지금 24%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흐름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모두 배제하고 국내 증시, 현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내어놓은 정책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 네. 시장 오늘 조금 흔들리는 것 여러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AI 거품론에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밀렸는데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흐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2%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4천선 좀 내주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4천선 다시 좀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3%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916.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대 약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함께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나홀로 사자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 내내 약세장이 지속됐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4천선을 내어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견괴감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약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된 18일 오전 이후에 조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1.8%가량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3.7%가량의 내림세.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요. 오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 이상의 강한 하락을 맞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과 관련돼서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투심이 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선방을 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금융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섹터 단에서는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KTNG 같은 경우는 4.9% 상승했고 KT도 오늘 2%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0.6%, LG 같은 경우에도 1.3%, 식품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삼양식품도 1% 이상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성장성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5%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00포인트를 내어준 채 21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2%가량의 낙폭을 그렸는데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튀는 움직임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2.7%, 27%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NC바이오가 무려 6%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 보로노이도 1.6%입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좀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보로노이는 ADC 제형에 대한 병용용법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삼천당제약이나 HLB 파마리서치를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휴젤은 또 상승했습니다. 미용 관련 안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엇갈렸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고요. 에코프로가 8%가량, BM도 8%에 가까운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이상 빠졌지만 SPG 부품 관련된 기업은 또 4%에 가까운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움직임, 특히나 SM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하추트하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와 함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수 대비 선방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의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000선을 내준 채 3,999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4% 약세 그렸고요. 91포인트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4% 약세 그리면서 916.1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2% 넘게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000선을 하회한 것은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한 이후로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 저점 3,996포인트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915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은 결국 1조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개인이 나홀로 사재사로 1조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집혔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로 4,07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고요. 금융주들에 집중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가 함께 2,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APR 그리고 KTNG 또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TNG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주주 환호 확대 기대감 최근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스피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로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미용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파마리서치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ISC의 경우에도 AI 반도체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갔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잡혔습니다. ABL 바이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제는 유럽 온라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오전 장중에 27만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상승세 유지해내면서 전거래일 대비 5%대 강세로 마감 지었고요. 26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는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LG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12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소식 밝힌 이후로 급등했다가 주가가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카지노주 안에서 오늘 주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기관은 또 금융주 안에서 한국금융지주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KT 그리고 KTNG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는데 D&D 파마텍, 올릭스가 대표적이었고요.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AI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린 가운데에서도 전력 소비주 안에서 빨간불 켜면서 기관의 순매수세도 받아갔습니다. ST팜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주들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에임드바이오의 경우에는 12월에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상장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8만 원 선 넘어서는 흐름 보여줬고요. ADC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베링거 인겔하임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2%대 강세 탄력 보이면서 72,4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한 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용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화장품, 의료기기, 미용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11월 지난달에 의료 관광의 소비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 관광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미용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된 기업들로 이어졌고요. 오늘 휴젤이라던가 클래시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늘 긍정적이었는데요. 한일령 강화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된 실적 개선, 그리고 영국과 FTA 타결이 됐는데 관세 인하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니까요. 정책 관련된 테마성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오후에는요. 탈모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액적인 거나 횟수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나 탈모가 이게 생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건보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장에 JW 신학이나 위더스 제약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AI 거품론이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전력기기,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유럽연합에서 내연기관 금지 정책에 대한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깊게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정책 관련된 기업이나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라던가 통신주들이 오늘 그래도 좀 괜찮은 움직임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오늘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우선 우리 시장은 수치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양대 지수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양 시장에서 개인만이 지수 하단 좀 받쳐주는 모습 나타났는데 내일은 어떤 또 시장이 전개가 될지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장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혹은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듯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경계감으로 반도체가 밀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하나는 실업률, 또 하나는 소매 판매인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와 동일한 4.4%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인 게 없죠.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또 그러지를 않아요. 오늘 오전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한 게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실물 경제에서 보이는 좋은 신호를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횟수를 늘리길 바라는데 네. 실업률이 조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소매 판매가 잘 나온다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나 모를 물가 상승, 그걸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제한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소매 판매가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만 하회한다면 시장은 내일 한번 강하게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아쉽게 언제나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 주 목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은 답보 상태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주 시장에서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어제 오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거래 동안 많이 던졌고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우선 하회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일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확인 정도만 하시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빅이벤트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방향성을 탐색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 그렇다면 어떤 좀 종목으로 좀 방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매수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예,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딱 눈에 우선은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조금씩 더 나왔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 생산 물량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 구체적으로 동사가 최근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울산과 부산에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물량 자체가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생산이 되는 초고압 변압기 캐파가 내년까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내년이면 6천억 원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동기간 중에 신규 인력에 대한 충원도 모두 제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각 공정별로 병목 현상이 있어서 생산량이 조금은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보입니다. 덕분에 현재 기준으로 가동률은 지금 90% 정도가 나오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풀 가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VDC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필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믹스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제품군이 지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선회사도 그렇고 변압기를 생산하는 회사도 그렇고 고압 혹은 초고압 생산 기업들은 적지 않게 있는데 중저압 생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 생산이 가능하죠. 이들이 조금은 등한시했던 초저압 부분에도 지금은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선박에 들어가는 변압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기에 제품군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따른 영업망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내년 전력 인프라 사업부에 대한 전망도 지금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66.2% 증가한 3,36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사는 결국은 내년에 매출은 약 6조를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은 6,17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전체로 보면 10%를 약간 넘어가는데 이게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 이미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우선은 10%가 넘어가는 것, 거기에 높은 점수를 조금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고 수주도 지금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만 2번에 걸친 수주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북미향 매출입니다. 지금 시장은 북미향 매출에서 얼마만큼 파이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동사도 지금 그걸 잘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목표 가격은 60만 원, 손절 가격은 4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짚어주셨습니다. AI 버블론 속에서 AI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전력주들도 함께 오늘 좀 시세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 캐파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의 성과는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 현재 47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6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시장을 대응할 때 어떤 점을 좀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조금 보수적으로 어쨌거나 대응할 것을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는 건 이번 금요일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